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 새벽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이 미국 경기 호조를 바탕으로 빠른 템포로 인상하던 곳과는 대조적으로 올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었고, 최근 미국의 경기 둔화세와 글로벌 경기의 악화로 인해서 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선진국들과 이 신흥국의 중앙은행들은 더 분명하게 이 긴축 기조에서 잠시나마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연준 금리 인상 횟수를 4차례로 전망했던 이 JP 모건의 예상치는 2차례로 대폭 하향 조정됐고요. 주요국의 금리 전망도 가파르게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기도 전에 글로벌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올해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제대로 올리지 못한 채로 이 속도를 조절하고 인상을 멈추고 관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금리 동결 및 템포 조절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자금 이탈 우려에서 어느 정도는 자유로워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우리나라의 경기 부양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미국 금리 동결에 관한 내용과 올해 우리나라 부동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놀부 스터디 카톡방을 누르시면 스터디방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특히나 당분간 추가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원인은 최근 급격히 악화된 글로벌 경제 그리고 미미한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을 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미국 경제가 작년 빠른 속도로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올해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추가 금리 인상에 굉장히 신중한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세계 각국의 금융 전개를 살펴보면 추가 금리 인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영국의 EU 탈퇴, 그러니까 브렉시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불확실성이 하방 쪽으로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물가를 부양해주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부양적 통화 정책이 아직까지는 필요한 상태다. 자, 일본은 이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 그리고 국채 10년물 금리를 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고요.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을 기존에 1.4%로 했었는데 이게 0.9%로, 그리고 내년도인 2020년도는 1.5에서 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려왔던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이 그동안의 기조와는 180도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의 주택시장이 굉장히 둔화되었고, 또 무역 갈등이 현재 있고 국제유가가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충격에서 캐나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금리를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관망세 기조를 가져가겠다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세계 각국의 통화 정책이 급변한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이게 굉장히 클 것이고요. 또 브렉시트, 유럽 경기의 불안정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진국들의 통화 정책 속도 조절에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시간을 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금리 계속 인상하고 올린다고 하니까 극심한 통화 불안을 겪었었죠. 근데 이제 상황이 급변했고 주요 신흥국들은 금리를 모두 동결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추가 금리 인상이 어려운 상황인 것 뿐이지 향후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이 큰 흐름이 꺾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경기 상황에 맞춰서 템포를 조절하겠다라고 말을 한 상태죠. 하지만 이 최근의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률을 보면 굉장히 둔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정상화하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당분간은 이 통화 긴축 정책이
지속되긴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단돼 있을 게 자명하고, 그에 따라 이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한 글로벌 통화 정책의 기조에 따라 우리나라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미 경제 성장률 자체도 하향 조정했죠. 게다가 고용 지표, 제조업 설비 지수 다 최악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금리를 상승할 재료는 없죠. 자체적으로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 글로벌 통화 정책이 긴축을 쓰면 우리나라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에 그런 기조가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금리를 나홀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서울의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말 하시는 분 많으시고, 국토부에서도 한국은행에 금리 인상 압박을 주고 있고, 이런 거 여러분들 잘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통화 정책을 부동산 하나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굉장한 후진국적인 발상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 경제 성장률 자체가 거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지금 시중의 유동성 보시면 투자보다 저축이 더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고요? 그럼 투자가 일어날까요? 지금 자금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투자를 안 해요, 근데. 지금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이 거의 600조가량 된다고 합니다. 투자를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은 자꾸 채권을 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좋아질 수가 없고, 돈은 남아 돌고 금리를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죠. 자, 이러한 국내 상황 속에서 우린 두 가지 키워드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의 양극화. 지금 소득의 상위 계층 보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소득이 거의 10%가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유동성이 어디를 향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글로벌한 경기 악화로 이 금리의 긴축 정책 자체가 이 중단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조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규제로 인해서, 그리고 금리의 인상의 압박에 의해서 하방 압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 한 해 부동산을 바라보실 때 어떤 점을 보셔야 되는지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지금 재건축과 재개발이 굉장히 묶여 있는 상황에서 멸실 지연이 되고 있단 말이죠. 진즉에 멸실이 돼야 될 물건들이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올해와 어쩌면 내년까지도 일시적으로 공급이 많은, 그러니까 멸실과 공급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멸실이 지연되다 보니까 공급이 일시적으로 많아지는 그러한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이 말은 차후에 심각한 공급 부족을 겪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지금 일시 좋으면 나중엔 안 좋아진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황 자체는 전세 살기 굉장히 좋은 포메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택에 대한 전세냐 매매냐 이 두 가지 포지션을 정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언론과 이 폭락론자들의 의견만 듣고 결정하실 부분이 아니라, 지금 왜 이렇게 공급이 일시적으로 많아졌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도 여러 가지 자료들 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입주량과 공급량이 되는지 이런 것도 판단하시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의 양극화도 있겠지만 이 지역 간의 양극화는 점차 더 벌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저께 이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이 나오면서 사회 간접 자본 SOC 사업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이게 단기간에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주택 시장이 갑자기 이러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가격이 급등할 요인은 없어 보입니다. 장기간이 걸릴 것이고 거의 2030년까지 이 개발이 예정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가지고 접근하시기에는 굉장한 무리수이고
당분간은 수도권이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이다. 자, 그리고 이 올해도 신축과 중소형 아파트의 강세는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요즘에 뭐 하락이다, 연속 11주 하락, 뭐 이렇게 계속 하락 얘기하지만 서울의 주택 평균값은 올해로 놓고 보면은 이 평균치가 그래도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거래 수준들 보면은 실수요 그리고 가성비가 높은 아파트들은 꾸준하게 거래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들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시장 반전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쨌거나 올 한 해는 이 조정과 수렴의 시기, 그러니까 더 큰 에너지가 응집돼서 상승으로 갈지 아니면은 하방으로 갈지 예상은 할 수 없겠지만 큰 폭의 상승이나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